백성을 위하지 않는 관리는 스스로 나라의 기둥이라 말할 자격이 없다. 나는 유배지에서 깨닫다. 진정한 정치는 백성의 눈물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1800년 여름, 조선의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22년간 조선을 이끌었던 정조 임금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49. 정조는 죽기 직전까지 개혁을 꿈꿨던 군주였습니다. 신분제의 벽을 허물고 백성의 삶을 개선하며 낡은 권력 구조를 바꾸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조는 단순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전을 가진 개혁가였습니다. 수원 화성을 건설하며 신도시의 꿈을 펼쳤고 규장각을 세워 인재를 양성했으며 신의 통공으로 상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서울과 중인에게도 기회를 주었고 노비에게도 희망을 주려 했습니다. 조선을 근대 국가로 탈바꿈시키려는 원대한 계획이 그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죽자마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개혁을 주도했던 인물들은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었습니다. 노론 벽파 세력이 권력을 장악했고 정조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중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정약용이었습니다. 정약용. 그는 정조의 총애를 받았던 천재 학자였습니다. 28배 나이에 과거에 급제했고 30살에 규장각 검서관이 되었습니다. 정조는 그를 특별히 아꼈습니다. 밤늦게까지 정약용과 학문을 논했고 중요한 정책을 만들 때마다 그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수원 화성 설계에도 정약용이 참여했습니다. 거중기라는 혁신적인 기중기를 설계해 건축 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죽자 정약용의 재능은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너무 똑똑했고 너무 개혁적이었으며 너무 정조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주교였습니다. 정약용의 집안은 천주교와 깊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의 형 정약종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났을 때 정약종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순교했습니다. 정약용도 젊은 시절 천주교를 공부했습니다. 비록 나중에 교리와 거리를 두었지만 그의 과거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노론 벽파는 정약용을 제거할 명분을 찾았습니다. 천주교도 이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천주교는 사학, 즉 사악한 학문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천주교를 믿는다는 것은 곧 역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1801년 2월, 정약용은 체포되었습니다.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문관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정약용의 제거였습니다. 사형 판결이 내려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형이 감형되었습니다. 정조의 후광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일부 관료들이 정약용은 뛰어난 학자이니 죽이기는 아깝다고 변호했습니다. 결국 사형 대신 유배형이 선고되었습니다. 1801년 겨울, 정약용은 서울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전라도 강진. 서울에서 무려 400리가 넘는 먼 길이었습니다. 그는 걸어서 갔습니다. 죄인은 말을 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겨울바람이 매서웠습니다. 눈이 내렸고 길은 얼어붙었습니다. 40살의 중년 학자는 비틀거리며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강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몸도 지쳤지만 마음은 더 지쳐 있었습니다. 가족과 헤어졌고 모든 권력을 잃었으며 이름조차 입에 올릴 수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재산은 몰수되었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유배지에서 그가 마주한 건 완전한 고립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지옥 같았습니다. 정약용은 주막집 귀퉁이에 얹혀 살았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 하나가 그의 전부였습니다. 책도 없었고 붓도 없었으며 종이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밤이면 고향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썩을 수는 없다. 나는 학자다. 학자의 무기는 붓이다. 권력을 잃었어도 붓은 잃지 않았다. 유배 1년째, 정약용은 강진의 한 양반 집에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나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는 책을 빌려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배지에도 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약용의 명성을 알고 있었고 기꺼이 책을 빌려주었습니다. 유배 3년째, 정약용은 제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강진의 젊은이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정약용은 그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유교 경전을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고 시를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면서 그는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배 5년째, 정약용은 다산초당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강진 읍내에서 조금 떨어진 산속의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비로소 자유를 느꼈습니다. 세상과 단절되었지만 오히려 그 단절이 자유를 주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롯이 자신의 생각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 다산초당에서 목민심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약용은 생각했습니다. 왜 조선은 이렇게 되었는가? 왜 정조의 개혁은 실패했는가? 왜 백성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가? 그는 수많은 밤을 이 질문들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도였습니다. 정조라는 성군이 있었지만 개혁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도가 썩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관료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습니다. 지방 수령들은 백성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착취했습니다. 세금은 불공평했고 법은 강자의 편이었으며 재난이 닥쳐도 국가는 백성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왕이 와도 이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시스템을 바꿀 매뉴얼을 만들자. 조선의 수령들이 어떻게 행정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지침서를 만들자. 철학서가 아니라 실무서를, 이론서가 아니라 행동 지침서를. 1807년 정약용은 본격적으로 목민심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유배 온 지 6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붓을 들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밤늦게까지 썼습니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였고 눈은 침침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민심서는 총 12편 48조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부임편에서 시작해 해관편으로 끝납니다. 수령이 부임할 때부터 임기를 마치고 떠날 때까지 전 과정을 다룹니다. 율기, 봉공, 애민, 이전, 호전, 예전, 경전, 형전, 공전, 진왕, 해관. 모든 분야를 망라합니다. 정약용은 단순히 자기 생각만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역대 중국과 조선의 행정 문헌을 섭렵했습니다. 좋은 사례는 소개하고 나쁜 사례는 경고로 삼았습니다. 실제 조선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분석했습니다. 이론과 실천, 역사와 현실을 완벽하게 결합시켰습니다. 글을 쓰면서 정약용은 종종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성의 고통을 기록할 때, 탐관오리의 악행을 적을 때, 억울한 죽음을 다룰 때 그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붓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 고통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1818년 정약용은 마침내 목민심서를 완성했습니다. 유배 온 지 17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48개 조목, 수천 개의 문장, 수만 개의 글자. 한 사람의 학자가 18년간의 유배 생활 동안 온 정신과 영혼을 쏟아부은 결과물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서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수령의 직책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런데 다스린다는 것의 본뜻은 무엇인가?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만약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적과 다를 바 없다. 이 한 문장에 정약용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권력은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 만약 권력이 백성을 해친다면 그것은 정당성을 잃는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론이 아니었습니다. 정약용은 조선이라는 국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행정의 혁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정약용은 또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 책을 벼슬하는 사람들을 위해 썼다. 만약 이 책을 읽고 한 가지라도 실천한다면 백성이 조금이나마 숨을 쉴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모든 수령이 이 책대로 한다면 나라가 다시 일어설 것이다. 하지만 정약용은 자신의 책이 당대에 읽히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이미 너무 썩어 있었습니다. 부패는 뿌리 깊었고 기득권은 단단했습니다.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현상 유지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미래를 향해 이 책을 썼습니다. 후세에 반드시 이 책을 읽고 실천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때를 기다린다. 그는 100년 후, 200년 후를 내다보며 붓을 움직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쓰인 이 책은 2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빛을 발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다루는 질문들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공직자는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하는가? 권력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국가는 위기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에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바로 목민심서입니다. 한 사람의 절망이 한 권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한 시대의 어둠이 다음 시대의 빛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민심서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목민의 기본 백성을 먼저 본다는 것. 조선시대 지방 수령은 절대적인 권력자였습니다. 한 고을의 행정, 사법, 군사권을 모두 쥐고 있었습니다. 수령이 내린 판결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수령의 명령 한마디에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작은 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수령을 부모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이자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좋게 들리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수직적 관계를 의미했습니다. 부모는 위이고 자식은 아래입니다. 부모는 명령하고 자식은 복종합니다. 백성은 수령의 뜻에 따라야 했고 감히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력이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정약용이 목격한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대부분의 수령들은 부임하자마자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선시대 관직은 사고 파는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과거 시험을 통해 선발되었지만 실제로는 뇌물이 오갔습니다. 좋은 자리를 얻으려면 돈을 써야 했습니다. 수령 하나 되려면 얼마나 들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수백 냥에서 수천 냥이 들었습니다. 당시 쌀 한 섬이 한두 냥 정도였으니 수령 자리 하나에 쌀 수천 섬 값이 들어간 것입니다.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일반 양반 집안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령들은 빚을 내서 관직을 샀습니다.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고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3년만 기다려라. 수령으로 나가면 원금과 이자를 다 갚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니 수령이 부임하면 무엇을 했겠습니까?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고 나면 자기 몫을 챙겨야 했습니다. 3년 임기가 끝나면 다시 다른 관직을 사야 했기 때문입니다. 수령직은 투자였고 백성은 투자 회수 대상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목민심서 봉공편에서 그는 당시 수령들의 부패상을 열거합니다. 수령이 부임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아전을 불러 물어본다. 이 고을에서 얼마나 짜낼 수 있느냐고. 아전은 대답한다. 1년에 이러이러한 명목으로 얼마를 거둘 수 있다고. 세금 징수는 합법적인 착취 수단이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세금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몇 배를 더 거두었습니다. 각종 명목이 붙었습니다. 운송비,
보관비, 행정비. 이런 잡비가 원래 세금보다 더 많았습니다. 또한 수령은 온갖 진상품을 받았습니다. 부임할 때 받고, 명절에 받고, 생일에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수령에게 바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선물을 하지 않은 마을은 각종 행정 서비스에서 차별을 받았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관행을 철저히 비판합니다. 수령이 백성에게서 무엇인가를 받는 순간 공정성은 사라진다. 작은 것이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 달걀 하나, 과일 한 개라도 받으면 안 된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를 듭니다. 어떤 수령은 말한다. 백성이 자발적으로 주는 것을 거절할 수 없다고. 백성의 정을 저버릴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이다. 백성이 자발적으로 주는 것은 없다. 모든 선물 뒤에는 요구가 숨어 있다. 정약용은 여기서 혁명적인 선언을 합니다. 수령은 백성의 부모가 아니다. 수령은 백성을 섬기는 머슴이다. 이 말이 얼마나 급진적인지 아십니까?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유교에서는 위계 질서를 강조합니다. 임금은 신하의 위이고 신하는 백성의 위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질서이자 하늘의 명령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이 구조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수령이 위가 아니라 아래라고 말한 것입니다. 수령은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백성이 주인이고 수령은 종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백성이 있기에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기에 임금이 있으며 임금이 있기에 신하가 있다. 순서를 바꿀 수 없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만약 수령이 백성을 괴롭힌다면 그것은 주인을 때리는 종과 같다. 주인을 때리는 종은 어떻게 되는가? 쫓겨난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정약용은 진심으로 백성이 주권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 개념에 가까운 사상입니다. 200년 전 신분제 사회에서 유배당한 죄인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목민심서에서 정약용이 가장 강조한 개념은 애민, 즉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말하는 애민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백성의 삶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수령이 부임할 때부터 세세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부임할 때 행차를 최소화하라. 백성에게 부담을 주지 마라. 호위 병사도 줄이고 짐도 줄여라. 화려한 행차는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것과 같다. 당시 수령의 부임 행차는 대단했습니다. 수십 명의 병사가 호위했고 수십 필의 말이 짐을 실었습니다. 악대가 음악을 연주했고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백성들은 길가에 나와 절을 했습니다. 마치 왕의 행차 같았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비용을 백성이 댔다는 것입니다. 병사의 식비, 말의 사료, 악대의 인건비, 모두 백성의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수령이 화려하게 부임할수록 백성은 더 많은 돈을 내야 했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진짜 훌륭한 수령은 조용히 부임한다. 백성이 부담을 느끼지 않게 온다. 심지어 백성들이 새 수령이 왔는지도 모르게 올 수 있다면 가장 좋다. 또한 그는 말합니다. 고을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감옥을 방문하라. 억울하게 갇혀 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라. 그 다음에는 곳간을 점검하라. 굶주린 백성이 있는지 파악하라. 그리고 나서 관할을 정비하라.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권고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정약용은 수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건물을 꾸미거나 잔치를 여는 게 아니라 고통받는 백성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감옥에 가서 죄수 명부를 가져오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죄명을 확인하라. 얼마나 오래 갇혀 있었는지 물어라. 재판은 언제 받았는지, 판결은 났는지 확인하라. 만약 오래 갇혀 있는데 재판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즉시 재판을 진행하라. 또한 곡식 창고를 열어라. 장부와 실제 곡식의 양을 대조하라. 차이가 있으면 아전을 추궁하라.
그리고 굶주린 백성의 명단을 작성하라. 우선 급한 사람부터 구호하라. 정약용은 또한 수령이 백성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언합니다. 백성이 민원을 제기하러 오면 반드시 직접 만나라. 아전에게 맡기지 마라. 백성의 말을 끝까지 들어라. 중간에 끊지 마라. 그리고 판단이 서지 않으면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하라. 성급한 결정은 억울한 사람을 만든다. 그는 또한 말합니다. 백성을 대할 때는 의자에서 내려오라. 높은 곳에 앉아서 내려다보지 마라. 가능하면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하라. 그래야 백성이 마음을 연다. 정약용은 백성을 대하는 수령의 언어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백성에게 말할 때는 부드럽게 하라. 고압적인 태도는 두려움을 만들고 두려움은 진실을 숨긴다. 백성이 수령을 무서워하면 백성은 거짓말을 하게 된다. 그러면 수령은 진실을 알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정보 획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수령이 백성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가 단지 도덕적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실용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백성을 존중해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올바른 정책을 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수령의 직책은 높지만 수령의 마음은 낮아야 한다. 권력은 크지만 태도는 겸손해야 한다. 그래야만 백성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만 고을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다. 목민의 시작은 바로 이것입니다. 백성을 통치의 대상이 아닌 섬겨야 할 주인으로 보는 것. 권력을 휘두르는 도구가 아닌 책임을 다하는 수단으로 보는 것. 정약용이 강조한 이 원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공직자들은 국민을 어떻게 대합니까? 민원인이 관공서에 가면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친절합니까? 불친절합니까? 공무원은 국민 위에 군림합니까? 아니면 국민을 섬깁니까? 리더십의 본질은 상대를 어떻게 보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를 도구로 보는 순간 그 리더십은 독재가 됩니다. 상대를 인간으로 보는 순간 그 리더십은 섬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메시지입니다. 세금과 재정 나라의 피를 관리하는 기술. 조선 후기 세금 제도는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당시 사람들은 삼정의 문란이라고 불렀습니다. 삼정이란 전정, 군정, 환곡을 말합니다. 토지세, 군역, 그리고 환곡. 이 세 가지 세금 제도가 모두 썩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먼저 전정, 즉 토지세를 봅시다. 원칙은 간단했습니다. 땅을 가진 사람이 땅의 크기에 따라 세금을 낸다. 공정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양반과 부자들은 온갖 방법으로 세금을 피했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토지 대장 조작이었습니다. 자기 땅을 자기 이름으로 등록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권력자의 이름을 빌렸습니다. 고위 관료나 왕족의 이름으로 땅을 등록하면 아전들도 감히 세금을 매기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백골징포였습니다. 죽은 사람 이름으로 땅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러니 땅은 있는데 세금은 안 나가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황구첨정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황구, 즉 어린아이 이름으로 토지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군역 의무가 없으니 세금 부담이 적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실제로 땅을 많이 가진 양반과 부자들은 세금을 거의 안 냈습니다. 대신 가난한 농민들이 모든 세금을 떠안았습니다. 자기 땅도 없으면서 남의 땅에 매겨진 세금까지 내야 했습니다. 군정, 즉 군역은 더 심각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양반을 제외한 모든 남자는 군역 의무가 있었습니다. 군대에 가거나 못 가면 군포라는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1년에 무명 2필. 적지 않은 부담이었습니다. 문제는 양반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조선 초기에는 양반이 전체 인구의 10%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는 40%를 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양반 신분을 사고 팔았기 때문입니다. 돈만 있으면 양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족보를 조작하거나 아예 양반 신분을 구매했습니다. 양반이 되면 군역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세금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 돈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양반 신분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군역을 질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나라는 군대를 유지해야 하는데 군포를 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또 편법을 썼습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사람 몫을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족징이라고 했습니다. 한 집안에서 여러 명의 군포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더 악질적인 것은 백골징포와 황구첨정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도 군포를 부과하고 어린아이에게도 군포를 부과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이름으로 군포가 나왔습니다. 겨우 5살인 아이에게 군포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환곡은 가장 악랄한 착취 시스템이었습니다. 환곡은 원래 백성을 돕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봄에 곡식이 떨어지면 나라가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추수하면 갚게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농업 금융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악용되었습니다. 아전들은 환곡을 빌려줄 때 부실한 곡식을 주었습니다. 곰팡이 핀 쌀, 쭉정이가 섞인 보리, 심지어 모래를 섞은 곡식을 주고는 좋은 곡식을 빌려준 것처럼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또한 이자가 붙었습니다. 10섬을 빌려주고 12섬을 받았습니다. 20% 이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이 받았습니다. 곡식의 질을 트집 잡아서 더 받았습니다. 이 쌀은 질이 안 좋으니 더 내라.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요구했습니다. 더 악질적인 것은 허류라는 수법이었습니다. 아예 환곡을 빌려주지도 않고 빚을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이름으로 환곡을 빌려줬다고 장부에 기록하고 그 빚을 가족에게 떠넘겼습니다. 환곡을 받지도 않은 사람에게 빚 독촉이 왔습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런 실상을 낱낱이 폭로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세금은 백성을 위한 것이다.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구하고 공공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세금은 탐관오리를 살찌우는 도구가 되었다. 정약용은 수령이 부임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세금 장부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호적을 살피라. 누가 세금을 내고 누가 빠져 있는지 확인하라. 토지 대장을 펼쳐라. 실제 경작지와 장부상의 숫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하라. 그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직접 들판을 돌아라. 말을 타고 마을을 순회하라. 백성들에게 물어라. 누가 얼마나 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장부와 대조하라. 만약 차이가 있다면 아전을 추궁하라. 숨겨진 땅을 찾아내라. 죽은 사람 이름으로 등록된 땅을 정리하라. 정약용은 또한 세금 징수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합니다. 세금을 거둘 때는 반드시 백성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라. 창고에 쌀을 쌓을 때 백성의 대표를 참관시켜라. 얼마를 거두었고 얼마를 보관했는지 기록하고 공개하라. 그래야 중간 착취를 막을 수 있다. 그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수령은 장부를 2벌 만들어라. 하나는 관아에 보관하고 하나는 마을에 게시하라. 누가 얼마를 냈는지 모두가 볼 수 있게 하라. 그러면 부정이 줄어든다. 놀랍게도 정약용은 오늘날의 회계 감사 개념을 이미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령이 분기마다 재정 장부를 점검하고 수입과 지출을 대조하며 불일치가 있으면 즉시 조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약용이 특히 문제 삼은 것은 환곡 제도였습니다. 그는 환곡 개혁안을 상세히 제시합니다. 첫째, 환곡 장부를 공개하라. 누가 얼마를 빌렸는지 마을 입구에 게시하라. 둘째, 환곡을 나눠줄 때 백성의 대표를 참관시켜라. 곡식의 질을 확인하게 하라. 셋째, 죽은 사람의 이름을 즉시 장부에서 지워라. 넷째, 이자는 법으로 정한 만큼만 받아라. 다섯째, 환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억지로 빚을 떠넘기지 마라. 그는 또한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제시합니다.
환곡을 빌려줄 때는 문서를 작성하라. 날짜, 수량, 품질, 이자율을 명확히 기록하라. 그리고 빌려간 사람에게도 사본을 주어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게 하라. 정약용은 또한 세금 감면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흉년이 들면 반드시 세금을 줄여라. 백성이 굶어 죽는데 세금을 그대로 거둔다면 그것은 살인과 같다. 그는 재난 시 세금 감면 기준까지 제시합니다. 흉년의 정도를 상중하로 나누어라. 상급 흉년에는 세금을 전부 면제하고 중급 흉년에는 절반을 면제하며 하급 흉년에는 3분의 1을 면제하라. 그리고 흉년의 판단은 직접 현장을 보고 하라. 장부만 보고 결정하지 마라. 정약용이 강조한 것은 결국 투명성과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재정 거래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기록이 없으면 부패가 시작된다. 기록이 있어야 검증할 수 있고 검증이 가능해야 정의가 실현된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재정 민주주의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금이 어떻게 거치고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정약용은 200년 전에 이미 이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라의 재정은 백성의 피땀이다. 수령은 이것을 아껴 써야 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며 정의롭게 분배해야 한다. 만약 수령이 재정을 사사로이 쓴다면 그것은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것과 같다. 세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국가와 백성 사이의 신뢰입니다. 세금 제도가 공정하면 백성은 나라를 믿습니다. 세금 제도가 부패하면 백성은 나라를 저버립니다. 실제로 조선은 세금 제도의 붕괴로 무너졌습니다. 1862년 진주 농민봉기가 일어났을 때 농민들이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삼정개혁이었습니다. 공정한 세금, 투명한 행정. 이것이 그들의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조선 정부는 개혁하지 못했고 결국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정약용은 조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붕괴의 시작이 바로 재정의 부패라는 것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가 남긴 이 통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립니다. 계속됩니다. 이 지점에서 약 14,000자입니다. 6을 같은 방식으로 확장하여 최종 2만자로 완성하겠습니다. 판결과 형벌 권력 뒤편의 고통을 본 사상가. 조선시대 형벌은 잔혹했습니다.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 5가지 형벌이 있었는데 가장 가벼운 태형조차도 사람을 불구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태형은 볼기를 때리는 형벌입니다. 10대에서 50대까지 맞습니다. 듣기에는 가벼워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끔찍했습니다. 곤장은 두껍고 무거웠습니다. 한 대를 맞으면 살이 터졌습니다. 10대를 맞으면 피가 흘렀습니다. 50대를 맞으면 의식을 잃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집행 과정이었습니다. 형벌 집행자들은 뇌물을 받았습니다. 돈을 주면 약하게 때렸고 돈을 안 주면 죽을 만큼 때렸습니다. 같은 50대 태형이라도 돈이 있으면 살았고 돈이 없으면 죽었습니다. 장형은 더 심했습니다. 등을 때리는 형벌입니다. 60대에서 100대까지 맞습니다. 100대를 맞으면 대부분 죽거나 평생 불구가 되었습니다. 내장이 파열되고 뼈가 부러지고 신경이 손상되었습니다. 유형은 먼 곳으로 보내는 형벌입니다. 정약용이 받은 형벌이기도 합니다. 3년 혹은 영구히 유배를 갔습니다. 가족과 헤어지고 모든 재산을 잃고 낯선 땅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했습니다. 사형은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목을 베거나 교수형을 하거나 능지처참을 했습니다. 능지처참은 몸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 죽이는 형벌입니다.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고 역적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문제는 형벌의 잔혹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재판 과정 자체가 불공정했습니다. 조선의 재판에는 변호인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혼자 수령 앞에 섰습니다. 증거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수령의 직관과 판단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자백을 받기 위해 고문이
일상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줄이 틀기, 곤장, 압수령, 온갖 고문 도구가 있었습니다. 줄이 틀기는 다리를 묶고 막대기를 끼워서 비틀어 조이는 고문입니다. 뼈가 부서지는 고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몇 번만 당하면 자백했습니다. 주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자백했습니다. 정약용은 바로 이 지점에서 혁명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목민심서 형전편에서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죽이지 마라. 한 번 죽으면 되살릴 수 없다. 이것은 단순한 온정주의가 아닙니다. 정약용은 사법의 근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라는 것. 이것은 오늘날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정약용은 라틴어를 몰랐고 서양 법학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의 양심과 이성만으로 이 원칙에 도달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정약용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형벌은 사람을 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죄를 바로잡고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만약 형벌이 과도하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복수가 된다. 그는 특히 고문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고문으로 얻은 자백은 믿을 수 없다. 사람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면 없는 죄도 인정한다. 억울한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큰 불의는 없다. 정약용은 실제 사례를 듭니다. 어떤 고을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수령은 용의자를 잡아 고문했다. 용의자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백했다. 수령은 사형을 집행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진범이 나타났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되살릴 수 있는가? 정약용은 고문 없이 진실을 밝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증거를 모아라. 현장을 조사하라. 증인을 신중하게 신문하라. 피고인의 진술을 여러 번 확인하라. 그리고 모순이 있으면 더 깊이 파고들어라. 그는 구체적인 수사 기법까지 제시합니다. 살인 사건이 있으면 시체를 검사하라. 상처의 위치, 깊이, 방향을 기록하라. 주변을 수색하라. 흔적이 있는지 찾아라. 증인을 따로따로 신문하라. 진술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라. 이것은 현대 범죄 수사 기법의 기초입니다. 증거 수집, 현장 검증, 교차 검증. 정약용은 18세기에 이미 이것을 제시했습니다. 정약용은 또한 형벌의 절제를 강조합니다. 법으로 정한 형벌을 넘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중한 죄인이라도 법이 정한 이상의 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인치이다. 그는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어떤 수령은 분노하여 죄인을 법 이상으로 때린다. 법으로는 50대인데 100대를 때린다. 이것은 수령의 감정을 충족시키는 것이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다. 놀랍게도 정약용은 비례의 원칙까지 언급합니다. 형벌은 죄의 무게에 비례해야 한다. 작은 죄에 큰 벌을 내리면 백성은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법을 원망하게 된다. 정약용이 특히 주목한 것은 약자의 인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노비, 여인, 아이의 진술도 귀담아 들어라. 신분이 낮다고 해서 그들의 말이 거짓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대부분 이런 약자들이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조선은 엄격한 신분 사회였습니다. 양반의 증언 하나가 노비의 증언 10개보다 무거웠습니다. 여자의 증언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의 말은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이 신분 차별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진실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 노비도 진실을 말할 수 있고 양반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수령은 신분이 아니라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정약용은 억울한 옥사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라. 오래 갇혀 있는데 판결이 나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신속히 재판을 마무리하라. 판결 없이 사람을 가두는 것은 불법 구금이다. 그는 또한 감옥의 환경 개선을 주장합니다. 감옥이 너무 더럽거나 추워서는 안 된다.
죄인이라도 사람이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음식을 굶기거나 병을 치료하지 않는 것은 잔혹한 처사이다. 정약용은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옷을 주어라. 여름에는 통풍이 되게 하라. 병이 들면 약을 주어라. 음식은 하루 두 끼는 먹여라. 죄수라고 해서 동물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 정약용의 이런 주장은 오늘날의 인권 감수성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무죄 추정, 고문 금지, 비례의 원칙, 약자 보호, 구금 환경 개선. 이 모든 것이 현대 형사 사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그는 수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판결을 내리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라. 만약 내가 피고인의 입장이라면 이 판결이 공정하다고 느낄 것인가? 만약 내 가족이 이런 판결을 받는다면 나는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입이 아닙니다. 정약용은 공감 능력이 정의의 출발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공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 형전편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형벌은 사회를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러나 형벌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수령은 형벌을 아껴 써야 하고 신중하게 적용해야 하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끝까지 의심해야 한다. 정의는 강자의 검이 아닙니다. 정의는 약자의 방패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2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이 원칙을 기록으로 남긴 것은 미래의 통치자들에게 보내는 경고였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부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는 도구여야 한다고. 그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립니다. 재난구휼 위기 때 드러나는 진짜 행정력. 조선 후기는 재난의 시대였습니다. 기록을 보면 거의 매년 어딘가에서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가뭄이 들면 몇 년씩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강바닥이 드러나고 우물이 말랐으며 곡식은 타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은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습니다. 홍수가 나면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집이 떠내려가고 사람이 익사하고 논밭이 모래밭으로 변했습니다. 전염병이 돌면 한고을의 절반이 죽어나갔습니다. 메뚜기 때가 오면 하늘을 덮었고 지나간 자리에는 곡식 한 톨 남지 않았습니다. 백성에게 재난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농업사회에서 흉년은 바로 기근으로 이어졌습니다. 저장한 곡식이 떨어지면 굶어 죽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 후기 인구가 정체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반복되는 재난이었습니다. 문제는 재난 그 자체보다 재난 대응이었습니다. 나라는 재난이 닥쳐도 백성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난이 닥치면 수령들은 당황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곡창을 열어야 하는데 열쇠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구호 곡식을 나눠줘야 하는데 누구에게 줘야 할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중앙정부에 보고해야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수령조차 몰랐습니다. 그 사이에 백성은 굶어 죽었습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진왕 6조, 즉 재난 구호에 관한 6가지 조항을 별도로 마련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령의 능력은 평상시가 아니라 재난 때 드러난다. 재난을 잘 막고 잘 구휼하는 수령이 진짜 명관이다. 정약용이 제시한 재난 대응의 첫 번째 원칙은 예방입니다. 재난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다. 징조가 있다. 가뭄의 징조를 읽고 미리 대비하라. 제방을 점검하고 무너진 곳을 수리하라. 곡식 창고를 채우고 비상식량을 비축하라. 그는 구체적인 예방책까지 제시합니다. 봄에는 제방을 점검하라. 겨울에 얼었다가 녹으면서 제방이 약해진다. 틈이 생기고 구멍이 뚫린다. 이것을 미리 수리하지 않으면 여름 장마에 무너진다. 여름에는 수문을 정비하라. 물기를 확보하고 막힌 곳을 뚫어라. 가을에는 곡식을 쌓아라. 내년 봄까지 버틸 식량을 확보하라. 겨울에는 재난 대응 계획을 세워라.
만약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계획하라. 정약용은 비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나라가 강한지 약한지는 곳간을 보면 안다. 곳간이 가득 차 있으면 재난이 와도 백성을 살릴 수 있다. 곳간이 비어 있으면 재난이 오면 백성은 죽는다. 두 번째 원칙은 신속한 파악입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즉시 피해 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난이 닥치면 수령은 직접 현장에 나가라. 피해를 눈으로 확인하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집을 잃었는지, 얼마나 많은 논밭이 물에 잠겼는지, 얼마나 많은 곡식이 상했는지 기록하라. 그는 또한 우선순위를 제시합니다. 가장 급한 것은 사람의 목숨이다. 집을 잃은 사람을 임시 거처로 옮겨라. 절이나 서원을 열어 피난처를 마련하라. 굶주린 사람에게 죽을 먹여라. 일단 죽지 않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다친 사람을 치료하라. 의원을 불러 응급처치를 하라. 건물과 곡식은 그 다음이다. 사람이 살아야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있다. 세 번째 원칙은 투명한 분배입니다. 정약용은 구호 곡식을 나눠줄 때 공정성이 생명이라고 강조합니다. 구호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라.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기록하라. 권세 있는 자의 청탁을 물리쳐라. 가장 굶주린 사람이 먼저 받아야 한다. 그는 구체적인 분배 기준을 제시합니다. 백성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라. 상등은 굶어 죽기 직전인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먼저 나눠줘라. 중등은 먹을 것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그 다음으로 나눠줘라. 하등은 조금이나마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마지막에 나눠줘라. 정약용은 부정수급을 막는 방법도 제시합니다. 구호 곡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라. 실제로 곤궁한지 이웃이 증언하게 하라. 만약 거짓으로 받으려는 자가 있으면 엄벌하라. 그리고 그가 받으려던 곡식을 정말 굶주린 사람에게 주어라. 네 번째 원칙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놀랍게도 정약용은 현대 경제학의 공공근로 개념을 이미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재난 때는 단순히 곡식을 나눠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백성에게 일을 시켜라. 제방을 쌓고 길을 닦고 다리를 고치게 하라. 그리고 그 대가로 식량을 지급하라. 그는 이것의 효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을 하면 사람은 존엄을 잃지 않는다. 공짜로 받는 것은 사람을 나약하게 만든다. 구걸하는 것 같아서 부끄러워한다. 하지만 땀 흘려 번 것은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또한 제방과 길을 고치면 나중에 또 재난을 막을 수 있다. 일석이조다. 다섯 번째 원칙은 의료 지원입니다. 정약용은 재난 후에 반드시 전염병이 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난이 지나간 뒤 시체를 빨리 수습하라. 시체가 썩으면 병이 퍼진다. 물을 정화하라. 우물을 파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라. 약을 구해서 병든 사람을 치료하라. 의원을 파견하고 약재를 나눠줘라. 전염병이 퍼지면 격리하라. 병든 사람을 따로 수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게 하라. 여섯 번째 원칙은 기록과 보고입니다. 재난의 전 과정을 기록하라. 언제 재난이 시작되었고 어떻게 대응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했는지 상세히 적어라. 그리고 중앙정부에 신속히 보고하라. 정확한 보고가 있어야 지원이 온다. 정약용은 보고서 작성 요령까지 제시합니다.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라. 재난의 종류와 규모, 피해 지역과 인원, 사망자와 이재민 수, 곡식 피해량, 취한 조치, 필요한 지원. 숫자는 정확해야 한다.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마라. 정약용은 또한 재난 복구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재난이 끝났다고 해서 구휼을 중단하지 마라. 백성이 다시 생업을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하라. 씨앗을 나눠주고 농기구를 빌려주며 세금을 감면하라. 그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봄에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수확할 수 있다. 씨앗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 나라의 종자 창고를 열어 백성에게 씨앗을 나눠줘라. 농기구가 부러졌으면 고쳐줘라. 소가 죽었으면 빌려줘라.
그리고 그의 세금은 면제하라. 재난을 당한 백성에게 세금을 거두면 다시 굶주리게 된다. 정약용이 제시한 이 원칙들은 놀랍게도 현대 재난관리 시스템과 거의 일치합니다. 예방, 대응, 복구로 이어지는 단계별 접근, 신속한 피해 파악과 투명한 자원 배분, 공공근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재난관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라의 진짜 체급은 평상시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재난 때 드러난다. 재난을 잘 막고 백성을 잘 구하는 나라가 강한 나라다. 재난 앞에서 무너지는 나라는 곧 멸망한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재난 대응에 실패한 왕조는 무너졌습니다. 명나라는 17세기 소빙하기 때 기근을 막지 못해 농민봉기로 멸망했습니다. 조선도 19세기 반복되는 재난을 극복하지 못해 결국 나라를 잃었습니다. 반대로 재난을 잘 관리한 나라는 강해졌습니다. 네덜란드는 홍수와 싸우면서 세계적인 토목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일본은 지진에 대비하면서 방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2017년 포항 지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우리는 재난을 겪으며 국가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속한 대응, 투명한 정보 공개, 공정한 지원. 이것들이 있을 때 국민은 국가를 신뢰했습니다. 이것들이 없을 때 국민은 국가를 원망했습니다. 정약용이 200년 전에 남긴 이 원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나라는 재난 앞에서 백성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산이 남긴 마지막 문장 미래에 보내는 경고. 1818년 정약용은 마침내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18년 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57. 서울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그는 정치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은 그를 원하지 않았고 그 또한 조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유배에서 돌아온 정약용을 기다린 것은 폐허였습니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재산은 사라졌으며 친구들도 대부분 죽었거나 멀어졌습니다. 형 정약종은 순교했고 다른 형 정약전은 아직 흑산도에 유배 중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고향인 경기도 마제로 돌아갔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남은 생을 저술에 바쳤습니다. 유배지에서 시작한 일을 마저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붓을 들었습니다. 목민심서를 비롯해 경세유표, 금음신서, 아언각비, 다산시문집 등 500여 권의 책을 완성했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이만큼의 저술을 남긴 예는 한국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람들은 그를 다산이라 불렀습니다. 많은 것을 낳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정말로 사상의 산을 쌓아 올렸습니다. 정치학, 행정학, 법학, 경제학, 의학, 건축학, 문학. 다루지 않은 분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책은 당대에 읽히지 않았습니다. 조선 정부는 그의 책을 금서로 지정했습니다. 천주교와 관련된 위험, 인물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의 제자들조차 스승의 책을 숨겨야 했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래를 향해 썼습니다. 목민심서의 서문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책을 벼슬하는 사람들을 위해 썼다. 하지만 진짜 독자는 미래의 관리들이다. 지금의 수령들은 이 책을 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미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래에는 이 책을 읽고 깨닫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1836년 정약용은 7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까지 붙들고 있던 것은 붓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썼습니다. 붓에 남길 말을 썼습니다. 목민심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정약용은 미래의 관리들에게 경고를 남깁니다. 그 경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고는 작은 부패에 관한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큰 부패는 드러난다. 하지만 작은 부패는 숨는다. 그리고 작은 부패가 쌓여서 큰 부패가 된다. 그는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수령이 부임할 때 백성에게 선물을 받는다.
처음에는 작은 것이다. 달걀 몇 개, 과일 한 광주리. 수령은 생각한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지만 다음에는 닭을 받고, 그 다음에는 돼지를 받고, 결국에는 뇌물을 받게 된다. 정약용은 이것을 부패의 사슬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 작은 부정을 저지르면 다음에는 더 큰 부정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받지 마라. 한 번 선을 넘으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두 번째 경고는 편의에 관한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관리들은 항상 편의를 명분으로 원칙을 깬다. 이번 한 번만 특별한 경우니까, 급하니까. 이런 말로 법을 어긴다. 하지만 한 번 어기면 두 번 어기게 되고, 두 번 어기면 법은 의미를 잃는다. 그는 실제 사례를 듭니다. 어떤 수령은 친한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 이번 한 번만이라고 생각하며 특혜를 준다. 하지만 다음에 또 부탁이 온다. 거절하기 어렵다. 이미 한 번 들어줬기 때문이다. 결국 특혜가 관행이 되고 관행이 부패가 된다. 세 번째 경고는 권력의 무상함에 관한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은 사라진다. 아무리 높은 벼슬도 언젠가는 끝난다. 하지만 기록은 남는다. 수령이 어떤 정치를 했는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백성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는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수령은 생각해야 한다. 100년 뒤에 사람들이 내 이름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탐욕스러운 관리로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백성을 사랑한 명관으로 기억될 것인가? 권력은 일시적이지만 평판은 영원하다. 정약용이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은 초심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수령이 처음 부임할 때는 모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백성을 잘 다스리고 정의를 실현하고 좋은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 권력에 취하고 편안함에 빠지고 욕심이 생긴다. 정약용은 수령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듯이 매일 초심을 돌아봐라.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지금 나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라. 목민심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백성의 삶을 먼저 보는 눈, 그것이 목민의 시작이고 끝이다. 정약용은 복잡한 이론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원칙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백성을 먼저 보라. 정책을 만들 때 백성의 삶을 먼저 생각하라. 판결을 내릴 때 백성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라. 세금을 거둘 때 백성의 부담을 먼저 생각하라. 재난이 닥칠 때 백성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라. 이것은 단순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가지면 백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권력 자체가 보입니다. 더 많은 권력, 더 높은 자리, 더 큰 영향력. 이것들이 눈을 가립니다. 정약용은 바로 이 유혹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권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정조의 총애를 받았고 정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권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잃은 뒤에야 비로소 권력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권력은 도구입니다. 그 자체로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백성을 위해 사용하면 선한 도구가 되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면 악한 도구가 됩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는 조선이 망한 뒤에야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이 책을 읽었습니다. 해방 후 민주화 운동가들이 이 책을 읽었습니다. 21세기 공직자와 리더들이 이 책을 읽습니다. 왜 이 책은 시대를 초월해 읽히는 걸까요? 그것은 이 책이 다루는 질문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리더는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하는가? 국가는 위기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의 리더들은 누구를 먼저 봅니까?
정치인은 유권자를 먼저 봅니까? 아니면 당선을 먼저 봅니까? 기업인은 고객을 먼저 봅니까? 아니면 주가를 먼저 봅니까? 공무원은 국민을 먼저 봅니까? 아니면 승진을 먼저 봅니까?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쓴 지 200년이 지났습니다. 조선은 망했고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왕정은 사라지고 민주주의가 왔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던진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당신은 누구를 먼저 봅니까? 당신의 권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당신이 내린 결정으로 누가 고통받고 누가 혜택을 봅니까? 당신은 100년 뒤에 어떻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정약용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질문을 던질 뿐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유배지의 작은 초당에서 모든 것을 잃은 한 학자가 붓을 들어 미래를 향해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는 200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편지 봉투를 뜯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정약용의 목소리는 여전히 울리고 있습니다. 백성의 삶을 먼저 보는 눈, 그것이 지도자의 첫 조건이다. 이 목소리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정치 이론이 아니라 인간다움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린 결정이 누군가의 삶을 바꿉니다. 당신의 무관심이 누군가를 죽입니다. 당신의 배려가 누군가를 살립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문장입니다. 미래를 향한 경고이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200년 전 유배지에서 시작된 이 목소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백성을 먼저 보는 눈을 가질 준비가 되었습니까?